주형 법정주의 파생 원칙 중에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이거예요. 형벌, 불, 소급의 원칙. 무슨 뜻이죠?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A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B 학원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게 너무 시간이 촉박한 거야. 국영수 선생님들은 한 교실에서 그냥 한 학원에서 오래 있잖아요. 계속 있잖아. 우리 사회과학이나 과학 과목은 여러 학원을 막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해, 사회탐구반, 과학탐구반 돌아다니면서 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강의하고 막 분당으로 가고, 막 분당에서 강의하고, 막 인천으로 가고, 인천에서 강의하다가 막 수원으로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 집에 들어오면 새벽 2시. 그럼 새벽 2시에 또 촬영한다고. 그러니까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오기 전에 촬영을 해야 되니까 또 새벽 2시에 스튜디오에 가요. 그러면 또 그냥 촬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기진맥진하게 그냥 이 얼굴이 뭐라 표현해야 돼? 그냥 피로에 지친 표정이니까 이걸 또 좀 뜯어 고쳐야 된다고 화장을 시켜요. 메이크업을 시킨다고. 메이크업 하면서 졸아냐고 막. 그 메이크업하고 이제 졸리는 눈으로 또, 목화 뜨고, 집에 들어가면 3시. 그럼 잠깐 눈 붙였다가 또 강의하러 가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몸이 축나더라고요. 요즘 와서 좀 제가 편하게 강의하는데, 급하게 가다 보니까 속도위반 단속에 걸렸어요. 지금 이 카메라로 잡지만 옛날에는 경찰관이 직접 도로에 나와서 잡았다고. 이 면허증 빨리 끊어주세요. 너 바빠요. 그랬더니 딱 주더라고. 딱 수업 끝나고 나서 딱 찍고 갔더니 3,000원짜리야. 내가 아무리 운전해서 안전벨트 안 매는 그 당시 15,000원 제일 쌌거든요. 그래서 3,000원짜리 운전자가 3,000원짜리가 있는 거야. 3,000원짜리 도저히 자세히 봤더니 보행자용으로 줬더라고요. 보행자용인데 도로 무단 횡단이 죄명이야. 위반 사항이 도로 무단 횡단이에요. 그 사람이 경찰관이 그냥 아무 반항 없이 빨리 끊어주세요. 나 바빠요 하니까 그냥 이쁘게 본 거야. 그래서 그래 과속 15,000원짜리 끊을 거 3,000원짜리 딱 끊어준 거야.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언젠가 이렇게 뉴스를 듣는데 아직 3,000원 안 냈어요. 같더래요. 다음 주부터 3만 원으로 오는데 도로 무단 횡단하면 이제 3만 원 오른다는 거야. 나 지금 아직 안 냈죠? 3만 원 내야 돼요? 3,000원 내야 돼요? 3,000원 내야 됩니다. 네. 다시 말해서 행위시, 그러니까 위반은 행위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지 그 행위 이전이나 이후의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형벌, 불, 소급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예외가 한 번 있었죠? 예외가 한 번 있었어요. 소급 입법기한 아시죠? 네. 3.15 부정선거의 법인들 2번 처벌하기 위해서 예외가 있었는데 그 이외에는 형벌은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지 그 이전이나 그 이후의 법을 적용해서 처벌하지는 못한다. 이거고요. 두 번째가 관습형벌의 금지 또는 관습형벌의 배제라고 해요. 이거 뭐냐면 관습적으로 우리가 처벌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를테면 현재 우리 아까 이혼 공부했었죠. 이혼의 종류가 2가지가 있잖아요. 협의 이혼하고 재판상 이혼이 있잖아요. 그럼 재판상 이혼은 법률로 쭉 정해져 있죠. 그러면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 부정한 행위를 했어. 그러면 재판 통해서 이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못 낳아. 그럼 옛날에 관습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아들 못 낳으면 쫓아나버렸잖아요. 이혼시켰잖아요. 아들 못 낳는다고 이혼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관습형벌을 금지한다는 거죠. 관습형법을 배제한다. 이게 두 번째.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으면 처벌도 없다는 주형 법정주의 파생 원칙이고요. 세 번째가 명확성과 명확성의 원칙. 그 다음에 적정성의 원칙. 이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범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범죄에서는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 이 범죄와 형벌의 관계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명확성 원칙이 뭐가 있냐면, 이게 대표적인 건데, 이게 예전에 수능에서 한번 시험문제 나왔던 건데요. 이게 뭐냐면, 부정기형이라는 게 뭐냐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형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형벌에 의하면, 여기 잠깐 볼게요. 징역하면, 징역에는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이 있죠. 무기징역도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죠. 유기징역도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죠? 그런데, 예전에 부모가 보는 앞에서 딸을 성폭행한 범죄자를 붙잡았죠. 근데 이게 꽤 오래된 내용인데, 그때 그 판사의 판결이 명판결로 뉴스에 회자가 됐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놈은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적이기 때문에 사형. 검사가요, 무기징역을 구형했거든요. 검사가 얘는 죄질이 나빠서 다른 성폭행보다 좀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되니까 무기징역으로 처벌해 주세요라고 형을 구했어요. 그런데 판사가 이게 관행적으로 검사의 구형보다 판결보다는 약간 위로 판사가 선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기징역 구형을 하면 징역 한 15년, 10년 이렇게 선고하는 게 법원의 관례라고. 근데 그 예외가 발생한 거예요.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판사가 스스로 인간에게는 포기한 새끼는 죽여버려야 된다. 그냥 사형 딱 선고해버렸어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선고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 앞에서 딸을 성폭행한 분, 이놈은 스스로 인간을 포기한 자이기 때문에 인간 될 때까지 교도소에 복역. 언제 인간 될까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죠? 이런 형은 부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는데요. 상대적 부정경은 인정이 돼요. 조금 이따가 우리 청소년 범죄를 공부할 텐데, 청소년 범죄자들은요, 다들 사회 나와봤자 적응을 못해요. 학교에서도 적응이 안 되니까 아예 소년원이나 교도소에서 기술을 가르칩니다. 너는 양복재단사 자격증 딸 때까지 복역. 너는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 맥급 딸 때까지 복역. 이런 식으로 상대적 부정경은 인정이 되지만 성인 범죄의 경우에는 절대적 부정경은 인정이 안 돼요. 이게 명확성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적정성의 원칙은 뭐냐면, 우리 형법 250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범죄자는 사형, 어떤 범죄자는 무기징역, 어떤 범죄자는 징역 5년이야. 그러니까 최하 징역 5년에서 사형까지 선고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제가 뉴스에서 그걸 보고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그 나이 먹은 40대 중반의 남녀가 그 건설 현장에서 만나서 동거를 시작했어요.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그래서 애를 낳았어. 나이 40 중반 이후에 애를 낳았어. 근데 애가 선천적으로 간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거야. 그래서 일정 시간만 되면 막 방바닥을 긁으면서 막 거품을 내뿜고 손톱이 까지는 고통을 맛보는 거야. 그러니까 늦게 애를 가진 이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애를 등에 업고 마포대교로 간 거야. 뛰어내렸습니다. 수상구조대가 보고 초갈같이 달려갔지, 배 타고. 건져냈는데 아이는 죽고 엄마만 살았어요. 법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물속에 빠뜨리면 죽을 줄 알면서 물에 빠뜨렸는데 살았어. 살았더라도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받습니다. 죽었어. 그러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5년인가 선고받았어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했는데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저는 가끔은 아닌데 그 한강 다리에서
왜 신발을 벗고 서 있는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 천호대교 수업하러 가다가 천호대 가는데 20대 젊은 애인데 추리닝으로 입고 신발을 딱 벗고 다리 남자를 잡고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 순간 딱 느낌이 이런 생각이 든 거야. 근데 차 타고 나가면 다 무관심해요. 그냥 지나가. 차가 세울 수가 없어. 뺑글로만 봤죠. 뛰어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내가 지나갈 때까지는 안 뛰어내리는데 그 후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요즘 그런 애들이 늘어요. 근데 실패 확률도 없습니다. 그 수상 구조대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얘기가 좀 이상하게 갔네. 적정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한 사람 살해했을 때고 10사람 살해했을 때고 형량이 달라지겠죠. 적정성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연결이 되죠. 비례의 원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 범죄 행위에 비례해서 형을 구하는 것이죠. 형을 부과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 5번째가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5번째. 유추해석 금지. 형사상 유추해석 금지입니다. 컴포트 민사상으로는 인정이 돼요. 유추해석이 뭐냐면 비슷한 것을 끄집어내서 적용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처벌하려고 하니까 법이 없어. 그런데 이거 처벌하려고 찾다 찾아보니까 A 다시라는 비슷한 것이 있어. A 다시를 보니까 사형이야. 비슷하네? 사형. 이게 유추해석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인권이 침해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민사상으로 인정이 돼요. 어떤 다툼이 일어났어. 근데 이 다툼을 찾아보니까 법전에 없어. 그럼 이것과 비슷한 걸 찾아보니까 뭐가 있어. 이걸 보니까 이렇게 해결하라고 했어. 그럼 이것도 이렇게 해결하면 돼. 이게 민사상 유추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민사상 유추해석은 인정이 되지만 형사상 유추해석은 금지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다? 기본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소개한 내용 기초로 우리 교재 잠깐 볼게요. 어디서부터 있냐? 232쪽부터 있네요. 범죄의 성립과 형사 절차. 형사 절차는 아직 공부 안 했어요. 자, 범죄 형벌 아까 공부했고요. 주형 법정주의 소개했고, 그 다음에 관습 형벌의 금지, 명확성, 적정성, 형법 효력의 불소급, 그 다음에 유추해석 금지 다 소개했고요. 오른쪽도 위반 사례 한번 공부해보세요. 읽어보세요. 복습하는 의미로. 넘어가면 범죄 성립 요건 3가지 순서대로 다 말씀을 드렸고, 조각사유도 위법성 5개, 책임성 3개 소개했었죠? 여기는 3개 책임소유요.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대표적인 게 장림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강요나 폭력에 의한 행위. 오른쪽 페이지 사례니까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례. 넘어갈게요. 형벌과 보완처분 이것도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비교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형법상 보완처분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소년법상 보완처분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조금 뒤에 가서 소년법에서 출제 될 만한 거 다시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형사 절차니까 형사소송법이겠죠. 그래서 형법은 실체법이지만 이제 형사소송 절차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역시 군대법이겠죠? 공법입니다. 절차법이죠. 당연히 일반법이면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형사소송법이고요. 이 형사소송 절차는 3단계로 이루어져요. 3단계. 요 3단계가 시험 문제에서 자주 언급되는 건데요. 제일 먼저 수사 단계. 그다음에 재판 단계. 재판을 공판이라고 표현하죠. 마지막이 집행 단계. 3단계예요. 3단계. 단계별로 그 특징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포인트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먼저 수사. 수사는 지휘 감독. 수사의 지휘 감독권자는 검사입니다. 지금 현행 법대로 일단 우리 시험 공부를 해야 되니까 검사가 수사를 지휘 감독하고 공판은 판사죠. 법관. 집행 누가 하죠? 형의 집행은 당연히 검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검사가 지휘합니다. 그래서 수사는 언제 개시가 될까요? 먼저 현행범인 경우, 자수한 경우, 고소나 고발이 있는 경우, 냄새가 이거 마약 냄새가 나는데, 이거 뇌물 냄새가 나는데,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냄새를 맡고 하는 게 인지수사라고 그러죠. 인지.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수사의 대상은 누구예요? 수사 대상이 바로 형사 피의자입니다. 의심의 이불을 덮은 사람이죠. 형사 피의자. 범죄로 의심되는 자. 자, 사람을 살해했다? 의심되는 자가 있겠죠? 누가 죽였을까? 의심되는 자. 그래서 이 형사 피의자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 중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이 사람을 살해한 자로 의심을 받는 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해가지고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된 상태에서 이 피의자가 나 풀어주고 수사받겠다. 나 좀 풀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게 바로 구속, 적부, 심사 청구권입니다. 구속, 적부, 심사 청구할 수 있는 게 형사 피의자가 갖는 권리입니다. 어디다가 하죠? 검찰청에 합니까? 법원에 합니까? 법원에 합니다. 검사에게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합니다. 그러면 구속이 잘못됐다 하면 풀려나고 아니다 하면은 계속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겠죠. 그 밖에 범죄 피의자이기 때문에 의심만 받고 있지 이게 범죄자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범죄인 취급하면 안 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서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봅니다. 형사 피의자가 됐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더 받을 수는 없다 이거죠.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았을 때 진술 거부권이 있어요. 다른 말로 묵비권이라고 하죠. 나 얘기 안 하겠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체포되는 순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적법 절차로 체포 구속됐다면 이를 이유로 석방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걸 미란다 원칙이라고 그러죠. 미란다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미란다 원칙이란 게 그 멕시코계 불법 이민자로 미란다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좀 불황아야, 불황아. 동네에서 말썽꾸러기라고. 근데 마침 조그만 그 미국 남부, 그래서 이제 데이트하는 남녀를 보고 이 미란다가 딱 보는 순간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데이트하는 남자도 미란다를 보고 피하는 거지. 근데 이제 쫓아가가지고 남자를 폭행하고 여자를 끌고 산에 가서 성폭행하고 내려온 거야. 이때 남자가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나타났어요. 경찰이 워낙 이런 나쁜 놈이라 한두 번 전과가 있는 놈이 아니야. 바로 딱 유치에다 넣었다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무죄로 풀려줬어요. 왜? 무슨 범죄가 있고 무슨 혐의가 있고 그래서 체포 구금되고 그 다음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권리도 알려줘야 되고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 묵비권 행사할 수 있다는 이걸 다 알려주고 체포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체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적법 절차의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죄 이렇게 선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법 절차의 원칙을 따라야 된다. 이런 걸 일컬어 미란다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사 피의자에게는 이런 권리가 있다고요. 그러면 검사가 수사를 해보니까 형사 피의자에 대해서 이제 검사가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불기소. 왜? 혐의가 없어. 얘가 사람 죽이지 않았어. 두 번째, 아직 증거가 부족하고 여기에 대한 그 증인들이 도망가 있어. 그래서 일단 기소, 유예. 세 번째, 기소. 기소를 다른 말로 얘는 법원에서 처벌받아야 돼. 그러면 자, 이 형사 피의자가 살인했다는 죄명으로 수사를 받았는데 진범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혐의 없으면 불기소 처벌을 받았어. 그럼 얘 억울하잖아. 살인죄로 체포돼가지고 구속당했으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우리 헌법 공부 시간에 배웠죠. 형사, 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나에게 돈으로 해결하라 이거지? 이게 바로 형사, 보상, 청구권. 이게 발생해요. 그럼 이제 기소를 했어. 기소, 즉 공소 제기를 했어. 공소 제기를 하면 이 형사 피의자의 신분이 형사 피고인으로 바뀌어요.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는 순간 형사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어. 그러면 버투스 원고는 누구야? 검사겠지? 검사. 그러니까 이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는 존재해야 안 해. 피해자는 재판에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 피해자도 여기다 청구할 수 있는 게 있어. 배상명령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자, 원고는 이제 검사가 되는 것이고 이제 원고와 피고와 이제
서로 자기 주장이 있겠고 증인의 말도 듣고 증거도 수집해가지고 이제 법관,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 형사 피고인에게도 권리가 있어. 첫째, 구속기업서 청구권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조심하라고. 구속적부 심사 청구는 오직 누구만 한다? 피의자만 할 수 있어요. 제가 헌법 시간에 한번 예습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무죄 추정 원칙 적용돼야 한대요? 당연히 적용돼요. 무죄 추정이 돼요. 그 다음에 진술 거부권 당연히 인정돼요. 변호인의 조력권도 당연히 인정돼요. 그 미란다 원칙은 뭐 여기서 필요가 없지. 이미 재판에 들어갔으니까 형사 피의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 형사 피의자는 구속적부 심사 청구를 통해서 풀려날 수 있지만 형사 피고인은 이걸 못하니까 얘 대신에 이게 가능해요. 나 풀어줘. 안 도망갈게. 금보석, 보석금을 내고 또는 병보석, 몸이 아파서 병원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보석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석 신청은 형사 피의자가 아니고 형사 피고인, 형사 피고인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고인 검사가 형량을 구하죠. 얘는 형법 몇 조의 뭐뭐뭇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구형을 해요. 그러면 판사가 선고를 하죠. 법관이 선고를 해요. 그런데 이 선고는 첫째, 무죄를 선고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무죄가 최종심에서, 최종심은 어디에? 대법원? 대법원에서 최종심으로 무죄가 선고되면 그 다음에 얘는 일가요. 형사보상 청구권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형사보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몇 가지 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형사 피의자일 때하고 불기소, 형사 피고인일 때하고. 그러니까 형사 피고인일 때는 최종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겠지. 그럼 이제 법관이, 판사가 무죄 아니면 유죄를 선고하겠죠. 무죄 아니면 유죄를 선고할 텐데, 자, 이 유죄는요, 이 유죄는 먼저 실형이 있겠지. 실형은 몇 가지? 9가지. 사형부터 쭉 하고 제일 낮은 몰수까지 사형, 징역 쭉 아까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지워졌는데 형벌 9가지. 사형 등 무거운 사형부터 몰수까지 실형을 선고하고. 그러니까 실형은 몰수는 부가형이라고 볼 수, 실형보다는 부가형이라고. 그러니까 사형 등으로 쓸게요. 사형 등의 실형의 선고. 그 다음에 실형과 더불어 형의 집행을 잠시 미루는 거예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어요. 집행유예. 근데 이 집행유예의 기간이 1년에서 5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죠. 이 기간이 경과, 즉 1년에서 5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이때 이제 어떤 효과, 법률 효과가 발생하냐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어요. 다시 여기 조심하세요. 시험 문제에서 형의 선고가 사라진다, 형의 선고가 없어진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형의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는 거야. 형의 선고가 사라진다가 아니라 형의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실효.
두 번째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범죄는요, 징역 3년 이하의 범죄야. 근데 징역 3년 이하의 범죄일 때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지만 4년 넘어가면 집행유예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 들어보시면 재벌들의 형량 잘 한번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렇게 나와. 어떤 범죄를 저질러더라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게 재벌들의 공통적인 형량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한 거지. 자, 이것도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또 한 번 언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선고유예. 판사가, 법관이 선고를 미루는 거야. 지금은 선고할 필요 없다. 선고유예. 이 기간은 공통적으로 2년입니다. 무조건 2년이에요. 선고유예는 2년. 그러니까 징역 1년에 선고유예 2년. 이런 식으로. 이것은 징역 1년 이하에 해당하는 경범죄인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하는데, 그럼 선고유예를 하고 나서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면 소가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면소가 됩니다. 면소. 면제된다. 소가 면제된다. 개념이 다르죠. 효력이 상실된다가 아니라 소 자체가 면제된다. 그래서 가끔 이걸 뒤집어서 출제한다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다. 틀렸죠? 선고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치료된다. 그럴듯하죠?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뒤집어서 연결시키면 틀린다는 거. 이거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유죄가 선고됐어요. 그럼 이 유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유죄는 집행해야겠죠? 그래서 유죄로 최종 확정이 되면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수형이라고 부르죠. 형을 감당하는 사람, 수형인이 돼요. 그러니까 신분이 이렇게 바뀌래요. 형사 피의자가 형사 피고인으로서, 형사 피고인에서 이제 수형인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수형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 하나가 구속적 부심사 청구 없고 보석 신청도 없지만 형이 만료되기 전에 나갈 수 있는 제도가 하나 있죠. 가석방 제도가 있는데 일정한 조건 하에서 가석방 할 수 있다 정도로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 중에 한 문제는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서 시험문이 나올지 몰라요. 수사 단계 가지고 출제할 수도 있고 공판 단계 가지고 출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집행 단계에서도 출제할 수도 있고 이 흐름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문제 몇 개 풀어보면 금방 이해될 거야. 이걸 모르고는 문제 못 푸니까요. 자, 우리 교재는 238페이지. 이건 이제 이걸 기출해서 한번 복습 쭉 해보세요. 복습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40페이지도 나와 있고, 241페이지는 더 자세히 나와 있네. 직결심판, 조금 쉬었다가 직결심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이 절차, 이게 정식 절차고, 이 절차 중에 간편 절차가 있어요. 간편 절차. 간편 절차 중에 이렇게 합시다. 비교할 게 있어요. 하나가 직결심판이고 또 하나가 얘는 이미 3년 전인가? 3년 전에 출제가 됐고 얘도 이미 출제가 됐어요. 다 언제 또 출제될지 모르니까 알고로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잠깐 쉬었다가 여기로 넘어갈게요.